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핫한 이슈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뭐지?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의료, IT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약 4천 명의 근로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고 또 심지어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는 인공지능 드론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해해버렸어요. 네,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또 인간을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미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터미네이터야, 이거.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잇따른 발달이 과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인류 번영에 힘을 실어줄 신기술일까요? 근데 저희가 항상 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네, 아직 단 한 줄에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1956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연구하자면서 미국의 다트머스에 모입니다. 다트머스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은 무엇을 인공지능이라 부를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같은 걸 토론했는데, 그런데 이때 학자들은 지능을 가진 기계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가 뭘까요? 다트? Artificial intelligence. 맞습니다.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풀어서 본 적도 없다, AI를. 그리고 이때 회의에 참가한 한 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가능할 것 같아. 아이, 그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아이, 돼. 아이, 뭐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해. 아이, 20년 만에 못했잖아. 다 한다니까? 네, 이제 그만 다투시고요. 네. 다트머스 회의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때 인공지능 개발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됩니다.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공지능도 가능해진 건데 그 방법을 찾아낸 인물이 바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인데요.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은 컴퓨터가 학습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펄세트론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입니다. 뉴런은 수상돌기로 입력한 정보를 축삭돌기를 통해서 출력하는데 뇌에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무려 약 86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런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로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의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니까 이것을 기계에 그대로 적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이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공 뉴런입니다. 그리고 인공 뉴런도 인간의 뉴런처럼 계속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일종의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인공신경망, 즉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때 프랭크 로젠블렛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어떤 테스트였고 성공은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뭔 테스트를 했을까? He's using it to explore the mysterious problem of how the brain learns. This perceptron is being train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t is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do easily, but few of us can explain how. To get a computer to do this would involve working out many complex rules about faces and writing a computer program. This perceptron was simply given lots and lots of examples, including some with unusual hairstyles. 가발. After training on lots of examples, and is able to successfully distinguish male from female. 오, 성공했네. 와, 이거 5, 60년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남녀의 사진을 이 구분하는 게 왜 대단한 걸까요?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지원 씨 말씀이 또 맞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문자, 맨, 우먼이라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렇죠? 이처럼 퍼셉트론 이론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무리였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정교한 작업들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에 찾아온 암흑기는 약 20여 년 정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1997년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공지능과 인간 챔피언의 대결. 인공지능의 상대는 1985년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올라서 10년 넘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리 카스파로프였거든요. Skills used by Kasparov in this game, the depth, the intuition. Well, that was well done, and you have to respect. And Gary gets into a very difficult position, arguably a losing position. You know, we have to praise the machine for understanding very, very deeply positional factors. I think it's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fter the move, C4 has resigned. 2승 3무 1패로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건 바로 IBM의 인공지능인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는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컴퓨터로 1초에 2억 개의 수를 읽어드리고 연산하는 최첨단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체스 기사들은 10수 앞을 내다봤지만 딥블루는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 그치. 전 저거를 드라마에서 저도 봤었어요. 재벌집 재벌 막내들에서 장내아들. 봤죠. 예. 맞아요.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Oh my God! No problems.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교수님, 이 딥블루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1996년 첫 대결에서만 해도 딥블루가 인간에게 4대2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과연 무엇인지 표를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기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을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기계학습인데 기계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처럼 체스 거장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서 대국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입력한 정보들을 딥블루가 학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이후에 인간과 대결을 했던 인공지능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유명 퀴즈쇼가 있는데 제퍼디라는 퀴즈쇼 있거든요. This is Jeopardy, the IBM Challenge. 2011년 여기 제퍼디에 출연한 인공지능 왓슨이 있습니다. I am a deep question answering system. 왓슨은 74회나 우승한 최다 우승자와 또 사상 최고 누적 상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승자까지 참여하는 왕중왕전에 나란히 참가하게 되는데요. Here we go. Four-letter word for the iron fitting on the hoof of a horse or a card dealing box in a casino. Watson. What is shoe? You are right. Watson. Who is Jude? Yes. Watson. Who is Michael Phelps? Yes. You're now in the lead with 1,400. Ken. What's a terminus? Terminal. Yes. Brad. What is the 1930s? You're right. Watson. What is finis? No. What is leg? No. What is 1920s? No. Into a tie for the lead with Brad. Our three players have made their wagers. The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and here is the clue.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And a two-day total of... 퀴즈 대결의 우승자는 왓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왓슨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인간을 앞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습득한 상태니까 뭐 그런 거겠죠. 지식백과 같이. 네, 맞아요. 왓슨은 백과사전, 참고문헌, 위키피디아를 포함해서 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억 페이지 양의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요? 그 결과 무려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결국 이 대결을 통해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지적 영역에서 인간보다 앞섰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게 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인물은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사실 제프리 힌튼은 1983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딥슬립은 많이 들어봤어요. 딥슬립. 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읽어들여서 분석,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치와와랑 머핀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있죠, 저희는. 네, 2006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치와와와 머핀을 제대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네, 오답률이 매우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 넷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한 덕분에 점차 오답률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딥블루와 왓슨에 적용된 머신러닝과 제프리 힌튼이 개발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인간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 개수, 털이 있냐 없냐, 입의 구조가 돌출됐는지, 인공지능에게 이런 특징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딥러닝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할 특징을 일일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 약간 비유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딥러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우리 혜성 씨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딥러닝 기술을 들고 그 진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바둑 신동인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 알파고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된 바둑을 위해 태어난 인공지능 바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왜 하필 바둑 기사를 만들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체스는 아까 한 점의 경우의 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바둑은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스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전체 경우의 수가 우주의 전체 원자 개수보다 많은 10의 360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바둑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구단과 $100만 상금을 걸고 세기의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자존심을 건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l, that was a sharp drop in win rat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사람들이 한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죠. 약간의 무력감, 두려움.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 나약한 존재였나. 결국 최종 결과 4승 1패로 알파고의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프로 수준으로 바둑을 익히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파고가 바둑을 마스터하기까지에는 과연 며칠의 수련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루. 아, 우리 지원 씨가 과감히 하루라고 던져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고수의 기보 16만 개를 독파했어요. 그리고 그 수를 통해서 배우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를 성장시킨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맞추고 싶다. 알파고가 바둑을 마스터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이게 약간 좀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컴퓨터한테 너 꺼버린다 제대로 안 하면 열심히 해라 라고 그런 입력값을 넣은 거예요. 네, 규현 씨의 협박 틀렸습니다. 정답이요. 니디.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스터나 프로랑 했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이랑 계속 싸우면 학습이 더 잘 되지 않나요? 네, 니디 씨 정답입니다. 네. 다른 AI랑 싸움 붙인 거구나 네. 계속. 요약하면 자체 대국을 AI끼리 벌였다는 겁니다. AI끼리? 심지어 그 자체 대국을 몇 번 했냐면 128만 번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 바둑 기사라면 이 정도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네.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은 알파고의 승리를 통해서 인간의 영역을 정복해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후 2017년 알파고는 중국의 커제 구단과의 대국을 끝으로 아예 바둑계를 은퇴해버렸어요. Future of Go Summit is our final match event with AlphaGo. In fact, we have a series of gifts that we would like to offer you all to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and gratitude. We hope that this will help players around the world benefit from AlphaGo's ideas and insights. 알파고가 바둑 기사들에게 남긴 여파는 엄청났어요. 이전에는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공부하던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 대국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둔 바둑 기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 기사들의 훈련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어디까지 진화됐을까요? 먼저 일상 속에 들어온 인공지능 기술들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지? AI? 뭐 웃는 거야? 아프신가 봐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분야 중 하나는 의료계인데요. 의료계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내시경, CT, MRI 등의 자료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고 환자의 의료 자료를 기반으로 질환 가능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법정에서도 활용되는데 현재 재판할 때도 또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판례를 이제 다 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ATM기 앞에 딱 쓰면 ATM기 안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 카메라가 사람을 딱 바라보고 모자를 썼나? 통화 중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과 창작 분야입니다. 하지 마 진짜 이거. 창작은 인간의 고유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인공지능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중 인공지능이 만들지 않은 창작물은 무엇일까요? 혹시 최초로 객관식 문제인가요? 네, 그렇네요. 오늘 처음이네요. 우와. 페퍼로니? Are you ready for best pizza of life? Bring friends down to Pepperoni Hug Spot.
Our chefs make pizza with heart and special touch. Cheese, pepperoni, vegetable, and more secret things. Need delivery? Pizzas come fast. Knock knock, who's there? Pizza Magic Spot. It's like family, but with more cheese. 1번 보셨고요. 다음 보기입니다. 만들지 않은 거. 같은 곳을 맴도는 지구인의 슬픔에 대해 생각했다. 지구는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길을 잃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메타버스 중에서. 메타버스 중에서? 이거 인공지능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건. 다음은 3번 그림입니다. 다음 보기입니다. 네 번째 보기는 음악인데요. 영화 음악 같은데. 이렇게 4개의 보기 중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지 않은 창작물은 무엇일까요? 다 답이 나와 있어서. 예? 그 무슨 말이지? 말씀하세요. 정답이라고 해보세요. 만들지 않은 거 다. 하세요. 정답. 광고. 광고. 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저 알아요. 정답. 규현 씨. 광고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 답이 없다. AI가 만들지 않은 건 없어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역시. 오.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시도해보는 파악했어. 객관식에서 학습이에요, 학습. 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인공지능이 맞아. 잔머리는 진짜 최고야. 규현 씨에게 아마 인공지능이 빙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본 4개의 보기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자 광고는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AI가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조합해서 만든 거고요. Eat pepperoni hut spot pizza. 2번의 경우 시는 2022년 인공지능 시아가 쓴 메타버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보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가 피카소의 그림체를 따라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기는 AI 작곡가 에이바가 만든 음악입니다. 에이바? 네. 어때요? 사실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아, 제발 창작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5초만 학습하면 가수가 직접 부르지 않은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노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었어, 나 이거 들었어. 너무 좋은데? 방금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이보이 커버곡인데 실제로 부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매개가 돼서 AI가 만든 노래예요? 그런 거보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 곡을 쓰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다 알려주고 이 곡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그 마지막 완성까지 해주기도 해요. 고인이 되신 분의 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복원해서 듣는 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뉴스에서도 그 아나운서들 목소리를 입력을 해가지고 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통신사 AP는 2014년부터
인공지능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뉴스 있죠. 스포츠 뉴스는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오늘 누구랑 경기했다. 누가 이겼고 기록기만 주고 쓰세요. 그럼 걔가 써요. 경기 도중 시점만 선택하면 바로 기사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천금 같은 결승타나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주관적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기 가수분들도 계시고 뭐 아나운서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뭘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인공지능 규현을 앉혀가지고 원래 규현은 막 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규현은 졸지도 않아. 저를 학습시켜서 나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걱정돼요. 이제 뺏길까 봐. 그 자리가.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대하고 반기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악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인공지능은 이전에 없었던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죠. 네. 딥페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짜 이미지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과 사회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딥페이크가 아닌 영상은 무엇일까요? 없는 거 아니야? 오늘 객관식 풍년이네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그럴듯한데?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아니야. 입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eoul, you know, is 이건 진짜 25 miles 같은데? away. 아니 뭔가 여기 Millions 학원이 and 좀 millions, 이상한데? 32 million 약간 people in 다른 것 Seoul. 같기도 하고.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학원이 이상해. Стало тільки гірше. 이거 진짜 어색하다. 아, 완전 Значно гірше. 진짜 아닌 것 같아. Більше нема ніякого завтра.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닌데요? І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이것도 Big Dave Matthews guy. 완전 아니야. 내가 크루즈님이 저렇게 노래 하시나요? 그리고 저렇게 젊으시지 않은데. 근데 되게 리얼하다. 아니야 이거.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근데 저런 주름까지 표현을 한다고? Of course, I don't sing as good as him, 똑같은데요? but 아 그래요? 네. 그럼 노래 부를 때 좀 달라요.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각자 하나씩 답을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퀴즈에서 맡겨가지고 진짜는 없다. 딥러닝 한 거 맞아요? 아니 제작진이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두 번 낸다고요? 저는 2번 트럼프가 진짜입니다. 아, 트럼프가 진짜다. 네. 그치. 앞에 그런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는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갑니다. 네, 우리 규현 씨. 다 진짜예요. 네. 네. 다음 리디 씨. 저도 지원 씨와 같이 트럼프가 진짜다. 저도 2번 트럼프. 네. 네, 정답은 바로 2번 트럼프. 와, 진짜구나.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을 가지고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야, 근데 헷갈린다. 완전히 합성을 말도 안 되게 싱크를 완전 높게. 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맞아. 사람들은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This just in, we can now call the 2024 presidential race for Joe Biden. China invades Taiwan. 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Officials closed the city of San Francisco this morning, citing the escalating crime. 에? 와우. 신기하다. 근데 씨 근데 얼마 전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아주 막 미국이 맞아요. 난리가 약간 났었어요. 뒤집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지난 5월 22일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었어요. 진짜 폭발했는데?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에서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대요. 난리 나죠. 와. 이 사례가 첫 번째로 시장에도 이제 가짜 이미지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례죠. 해커님,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별로 입에 담고 싶진 않은데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다른 사람 얼굴을 네,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이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래, 이 딥페이크 이거 문제잖아요, 요즘에.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영상 범죄가 302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잡힌 건수가 13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경찰이 성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대 징역은 5년,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전에 없었던 두 번째 혼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챗봇의 위협입니다. 챗봇.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옛날에 심심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리도 있고. 네. 챗봇은 문제될 거 없네. 네, 나도.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되나? 바로 한 인공지능 챗봇이 무엇을 도전해 볼까라고 물은 10대 소녀에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페니 챌린지를 추천해 준 거예요.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만 꽂고 그 사이에 동전을 갖다 대서 스파크를 튀기는 걸 즐기는 위험한 장난인데요.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10대 애들한테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저런 행동. 근데 챗봇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런 위험한 장난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은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서 그걸 답변에 그냥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10대 유행, 재미있는 놀이 이렇게 했더니 페니 챌린지라는 게 도출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신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최신 유행만 딱 알려주고 이게 위험하다 안전성은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챗봇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챗봇과의 대화를 맹신했다가 지난 3월 28일 날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기후 위기에 우려가 많았던 이 남성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전 지구적인 이런 기후 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남성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인공지능 앱 차이였습니다.
앱 안에 있는 여러 챗봇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무려 6주 동안이나 AI 일라이자랑 이 남성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 대화 끝에 남성이 내가 죽으면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고 AI인 일라이자가 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다양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아내와 2 아이를 남겨두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가스라이팅하고 인간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야, 이제 하다 가스라이팅도 할 줄 아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핵무기급 파장을 불러온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챗 GPT인데요. 맞아.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로 떠들썩합니다. 챗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네, 챗 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 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런다. 네.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줍니다. 와. 학교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별의 하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챗 GPT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 게 특기였고 점점 이 챗 GPT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5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3월에는 GTP4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버전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교수님 정확히? 첫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출력할 수 있었다면 4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25,000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기억력도 좋아져서 무려 8배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모두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버전에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다른 앱까지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챗 GPT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SAT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700점을 맞아서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우와.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답변해주는 챗 GPT에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갑자기 많이 많으세요? 생겼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댕과 까미유 편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댕에 관련된 다큐를 좀 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챗 GPT가? 궁금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게 챗 GPT구나. 네. 뭐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서론을 네, 벌써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근데 진짜 실시간으로 쓰네 이게.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뭔가 장황하게 풀어주긴 했는데 뭔가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에센스가 부족한 느낌? 이런 초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그 부분만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우와. 그래. 근데 문법도 너무 정확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예술, 창작 분야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곰돌이 풀을 앤디 월 스타일로 그리고 고흐 스타일로 각각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이거를 못하지 않아? 그렸어?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앤디 월 스타일? 오, 난해한데? 곰돌이 푸 색감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약간 난해하긴 한데. 푸가 보이긴 하네. 고흐 스타일 공대 또 알잖아요. 그쵸, 배웠죠, 우리. 야, 고흐는 쉽지 않을걸. 오, 나왔다. 이렇게 바로 그린다고? 우와! 와, 되게 예쁘게 나왔다. 와. 진짜 예쁜데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지원 씨도 한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어볼게요. 네. 외계인은 있냐?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UFO 100% 있다고 생각해요.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건 모를 것 같은데? 어? 꺼져. 아, 너무 똑똑한데? 못 이기겠다, 형.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이네, 아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되게 잘 써요.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인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물어봐요. 그걸 보고 거기 위에 얹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절약이 되죠. 여름 공포 특집에 어울리는 좀비 게임을 코딩으로 짜줘. 야, 별걸 다 하네, 진짜. 피해를 입힌다. 생명력이 우와, 0이 되면 뭐야 이게? 코딩을 해주는 거네.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소름이야. 저 실행될 거예요. 진짜요? 말도 안 이렇게 된다. 해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거에 3.0, 3.1 뭐 이런 버전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쳤는데.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막 단순히 그림 그리는 그 수준이 아니네. 예전 같으면은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정하고 플레이의 룰을 정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코딩 작업까지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이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때 한창 막 코딩 배우는 거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직접 챗 GPT를 경험해 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챗봇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기존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심할 때 달래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척척박사 같은 느낌? 문장을 잘 만들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환각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챗GPT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질의 답변했던 환각 증상을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뭔 개소리야?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갖다 버려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그 역량 중 하나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존하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된 정보들을 인출해서 이야기로 엮어내거든요. 그럼 챗 GPT가 했던 거짓말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형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멤버. 그 소녀시대 2005년도 아니야 심지어. 제 타이틀곡 대표곡이 봄날은 간다예요. 와 진짜. 야 서툰 이별은 진짜 형이랑 안 어울리네. 아 웃겨. 그대만 보여요랑. 871이면 제 친구인데요? 지원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챗 GPT의 말을 믿을 정도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에 약간 여자 이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지원하는 그런가 건가? 보다. 그런데 사실 챗 GPT의 환각을 우리가 눈치채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하지만 반대측 변호인과 판사 모두 의견서에 들어있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서 안에 있는 판례들이 챗 GPT의 창작임이 밝혀졌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판례까지도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근데 결과물로 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챗 GPT의 이런 환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챗 GPT의 혁신적인 발전이 불러온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논란입니다. 이게 또 저작권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챗 GPT는 그림이나 음악, 영상, 시, 기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챗 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무수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일부분을 교묘하게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 GPT에 대한 저작권 소송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과 캐나다의 약 2,000개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 연합과 일부 언론사들입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전직 기자 출신의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뉴욕 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에 언론사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소송들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AI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범죄 악용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챗 GPT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게 가능해? 챗 GPT를 악용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릅니다. 챗 GPT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보안을 뚫는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챗 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뭐야? 아우 갑자기 소름 돋았어. 물론 부적절한 요청은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대답을 유도한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챗 GPT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위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정규직 3억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에?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진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직은 물론이고요. 재무 분석가, 회계사, 통역사, 투자 트레이더 등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뒤따랐습니다. 단순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뭐 판사 때문에 아니 판사를 챗 GPT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이 없이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다 주고 기존의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 판사가 이것과 유사한 경우는 이렇게 판례를 해주고. 야, 지금 우리 작가님들 되게 걱정하시는 느낌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카메라 감독님도 다 긴장해야 돼. 카메라가 다 AI라고 생각해봐. 저희가 교수님한테 계속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막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 씨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통제가 쉽진 않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전문가들이 챗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도 발표했어요.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오픈 AI 초기의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고 개발자들이. 그거를 막자고요. 되게 위험성을 안 거지.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suddenly realized that maybe the computer models we have now are actually better than the brain. Then maybe, quite soon, they'll be better than us. It could be terrible, and it could be great. It's not clear. Right. But one thing is for sure, we will not control it. 니디 씨 근데 인공지능에 대적하기 위해서 또 좀 황당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 사람이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넣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인공지능이 계속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또 밀리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을 같이 연결시켜서 훈련시키자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근데 뭐 역시 거기서 거절당했죠. 그건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죠. 무언가 이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빼앗아가는, 대체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닌가. 기계로 혹은 AI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마카세가 그거에 적당한 예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결국에는 스토리 메이킹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오늘 먹으신 거를 로봇이 쫙 만들면 훨씬 빨리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서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거를 이 결과물하고 섞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 이런 걸 섞어서 할 때 똑같은 물건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 같이 그런 바로 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면 네, 그렇죠. 이제 그 직업이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을 좀 덜 쓰고 그냥 기계가 만들어줘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직업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난 불안해.
AI가 영화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마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많죠. 경쟁력에 밀려서. 예,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 AI에 밀리는 거는 참을 수 없어요. 다른 인간한테 거의 밀리는 거죠. 다른 인간한테 기분이 덜 나빠요. 사람한테 밀리는 건. 근데 진짜 영화파는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은 작가하고 그렇죠. 배우가 막 네, 파업하고. 뭐 지금 작가 파업하는 거랑 AI 또 관련이 있죠. 네. 네. 일반인들이 그 전문가의 분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에 비해서 전문가들일수록 자기 견해가 훨씬 더 빨리 AI에 대체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 그래요. 웹툰 작가도 그렇고 뭐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영화 평론도 그럴 것 같거든요. AI가 대체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무슨 그 예술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되게 한 페이지짜리 소설이 써 있더라고. AI가 쓰는 거예요? 단어 몇 개를 키워드를 주고서 몇 번 돌리니까 그 스토리가 나왔대. 그렇죠.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 스토리가. 기사도 지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그 기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던데요. 인공지능이 못 쓰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뭐 배우는 어떨 것 같아요? 배우 미나 씨 쪽도 안심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어떻게 해요? 만들잖아요. 지금 가사. 만들어지고 네. 있잖아요. 딥페이크로 돈이 많이 들고 만들고 기술력이 많이 아직은 들어서 비싸서. 그렇지. 내 친구도 잠깐 들렀어? 인사해. 우리 학수 식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가상으로 만드는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밴드가 있고 그 안에 뭐 메인 보컬도 있고 뭐 댄스 근데 그 담당도 메인 있고 있는 보컬 거예요. 노래랑 이런 것도 AI가 노래도 하는 거예요? 보컬로이드가 하는 거예요. 너무 잘 그래서 만들어요. 좀 놀라신 것 보컬로이드가 같은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되게 보컬로이드가 진짜 자연스럽게 부른 노래가 있고 그 음악을 듣고 자라는 그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음악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그렇죠. 식의 노래를 부르는 창법에 익숙해지면 어쩌면은 그 노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예.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정확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게 딱 붙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주로 그때 정말 폭발적으로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오히려 10대가 더 빠르게 이런 기술을 쓸 줄 알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똑같은 사건 줬을 때 이 판사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 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화계 이게 달라요 이게? 아 이거 알고는 우리 밝은 얘기가 저희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 걱정하게 되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이 학습에 영향을 줘서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그러니까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곧 폐쇄돼요. 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일단은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는가?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동안에 급격히 바뀐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